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보실게요. 지금까지 헤이그 규칙하고 함부르크 규칙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해상 운송 계약이나 어떤 운송에 있어서 by C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MT 조약입니다. 아무래도 UN 국제 복합 운송 조약. 요거는 뭐예요? 복합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은 by 다음에 C만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요런 것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by C는 헤이그와 함부르크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자, MT 조약 같은 경우도 정의를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요 정의에는 또 주인공들이 약간 용어가 다르게 나와요. 그죠? 한번 보시면 자, 1조에 인터내셔널 멀티모델 트랜스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한글부터 보실게요.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보관 아래 인수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인도 지점까지 복합 운송 계약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적어도 2가지 종류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한 화물 운송을 의미합니다. 자, 복합 운송과 통운송 있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운송 수단이 2개 이상 사용돼요. 근데 복합 운송이 성립을 하려면 무조건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이 2개 이상 사용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박과 항공기, 선박과 뭐 트럭과 항공기 이런 것처럼 각각의 다른 종류의 2가지 이상의 방식이 사용된다라는 거 꼭 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means the carriage of goods by at least 2 different modes of transport에서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자, 이렇게 줄 치시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place in one country at which the goods are taken in charge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에서 복합 운송인에 의해서 한 국가의 지점에서 인수된 후로부터 어디? 다른 국가죠. In a different country, 다른 국가에 있는 인도 지점까지. 그죠? 지정 인도 지점까지 이제 운송하는 걸 뭐라고 한다? 국제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국가의 이제 지점이 나와요. 그죠? place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해상이었으면 port가 나오겠죠. 그죠? 해상 운송 계약은 다 대부분 폴트인데 복합 운송 계약은 뭐예요? 복합 운송 계약은 그냥 육지에서 선박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트럭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폴트, 선적항이나 목적항처럼 항구에 제한되지 않고 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그죠?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조에 복합 운송은 뭔데 이거예요? 복합 운송인이란 요거 중요하죠. Any person이 어떤 사람이냐면 on his behalf. 자, 스스로 혹은 자신을 대리한 타인을 통해서 뭐예요?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뭘로? as a principal. 요거 중요하죠. 주체로서 행위하는 자예요. 복합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죠? 누구를 대리해서? consigner.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눈치채실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수출자예요. 수출자. 수출자는 셀러도 표현이 되고요. 그죠? 자, principal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또 beneficiary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물품을 보내는 송화인. 근데 이 송화인은요, 해상 운송에 사용될 때 쉬퍼라고 보내고 실제 이러한 복합 운송이나 일반적인 운송을 할 때는 컨사이너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MT 조약은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쉬퍼가 아니고 컨사이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복합 운송인은 자신을 대리해서 누구와? 송화인과
한마디 송하인도 요것도 송하인이라고 부르죠. 송하인과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조의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 증권이라 함은 means a document, 서류입니다. 뭐예요? 복합운송 계약을 똑같네요. 아까 함부르크 규칙에서 나오는 선화증권의 개념이랑 비슷하게 가요. 복합운송 계약을 증빙하는 서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합운송인에 의해서 물품을 수취하였음을 증빙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Undertaking by him to deliver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 contract에서 이 운송 계약에 따라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복합운송 서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복합운송인이 운송을 위해서 물품을 수령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물품을 인도할 거라는 거. 그죠?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뭐다?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컨사이너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여기서 송하인은 누구에게? 여기서 보시면은 요 복합운송인에게, 그죠? 복합운송인이 계속 나오죠. 그죠?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6조는 함부르크랑 똑같습니다. 그죠? consignee는 means the person entit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 그죠? 수하인이랑 또 함부르크랑 똑같고요. 여기서 7조에 구스예요. 잘 보세요. include예요. 포함합니다. any container, pallet or similar article or transport or packaging if supplied by the consigner. 자, 요거 뭐랑 비슷해요? 함부르크랑 비슷합니다. 함부르크랑 비슷하게 가요. 근데 요 7조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강의 시간에. 요 7조가 헤이그 규칙에서 정의 규정에 물품에 대한 내용의 7조가 MT조약의 7조가 나왔어요. 이제야 이해 가시죠? 뭐가요? 운송조약에서는 각각의 정의를 서로 집어넣어서 틀린 문제의 하나로 구성하게끔 나온다고요. 그래서 7조나 6조 같은 경우는 지금 함부르크 규칙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특히 6조는 똑같고 7조는 요게 용어가 쉬퍼가 아니고 뭐예요? 컨사이너라는 거. 여기 MT조약은, 그죠?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Mandatory National Law는 뭐냐면 뒤에 요 컨사이너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자, 강행 국내법이라 함은 화물 운송에 관한 법이에요. means the statutory law concern carriage of the goods, the provision of which 해서 요 화물 운송에 관한 법이에요. 법으로서 계약 조항으로 그 규정을 송하인이요. 그죠? 송하인에게 불이익이 되게 변경할 수 없는 제정법을 의미합니다. 그죠? 여기 똑같죠? 라이팅도 텔레그램과 텔렉스를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include라고 안 나왔고 means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복합 운송 서류는 도대체 유통성일까 아닐까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Negotiabl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예요. 복합 운송 증권이 유통성 증권 형태로 발급되었을 경우,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복합운송 증권은 비유통성으로도 발급이 될 수 있고 유통성으로도 발급될 수 있다. 1조에 where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가 is issue 발행됐을 때 negotiable form 유통성 증권 형태로 발행된 경우 유통성으로 발행됐으면은 중간에 유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it shall be made out to order 또는 bearer 해서 지시식이나 소진식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그죠? 기명식으로 하면 유통이 불가하죠. 자, B항 if made out to order 지시식으로 발행이 됐을 경우에는 by endorsement 배서에 의해서 양도 가능하다. 우리 배웠어요. 자, C항 만약에 소진식으로 발행이 됐을 경우에는 배서 없이 양도가 가능해요. 그죠? 자, D항 보실게요. 만약에 issue instead of more than one original 만약에 한 통 이상의 원본이 1조로 한 세트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조를 그 원본 세트에 있는 원본 통수를 기재해 줘야 됩니다. 이 양 만약에 이 사본이 발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각각의 사본은요. shall be marked non-negotiable copy예요. 비유통성 사본이란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원본이 하나 사용되면 끝이죠.
그죠? 그래서 원본은 반드시 원본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면 각각의 통수를 기재해 줘야 되고 만약에 사본으로 발행되면 그 사본은 유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논 네고시에이블 카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논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자, 그 다음 8조 봅시다. 지금 함부르크나 헤이그 규칙이나 MT 다 뭐다? 선화증권이나 복합 운송의 증권에 들어가는 항목이 뭔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대표적으로 나온 것 똑같아요. The afferent condition of the goods에서 화물의 외관 상태입니다. 이거 함부르크 규칙 다 똑같죠. 선화증권에 나온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the name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에서 복합 운송인의 명칭 또는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죠. 그죠? 자, 여기서만 헷갈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된 영업소예요. principal place of business에서. 자, 그리고 수화인에 대해서 표시한 경우 송화인이 지명한 수화인. 그리고 F항은 뭐예요? 실제 인수받을 장소죠.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보관 아래 인수한 장소. 그리고 인도지에서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기간. 그죠? 복합운송 증권이 유통성인지 비유통성인지. 그죠? negotiable or non-negotiable. 그리고 이 복합운송 증권의 발급지, 발급일. 다 선화증권이랑 똑같네요. 그죠? 자, 그리고 복합운송인의 책임 봅시다. 그럼 책임기간 보실게요. 책임기간은 어느 규칙이든 계속 나오네요. 자, 1조는 뭐예요, 결국에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은요,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보관 아래 인수한 때로부터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기간이에요. 그럼 2조에 다음 기간의 화물이 복합운송인의 보관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첫 번째 A하고 B항 보실게요.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 그러면 A항은 뭐예요? 선적항이겠죠. 선적항. 선적지죠. 선적지. 인수할 때요. 요거 뭐예요? 함부르크 규칙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송화인이에요. 근데 함부르크 규칙은 여기가 쉬퍼로 나오죠. 이해 가셨죠? 하지만 MT 조약은 뭐예요? 컨사이너예요. 그래서 송화인이나 또는 송화인에 가름되어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했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떠한 이 인수지에서 운송이죠. 함부르크 규칙에서 선적을 위해서 반드시 물품을 당국이나 관련 당국이나 제3자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운송이죠. 왜? 복합운송이니까 선적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니까 트랜스포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운송을 위해서 당국이나 제3자로부터 어떠한 검사를 마치고 물품을 인수할 때. 그리고 B항은 뭐예요? B항은 수입국이죠. 수입지죠. 여기서 인도했을 때. 누구에게? 첫 번째는 컨사이니, 수화인에게 화물을 교부함으로써.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뭐예요? 똑같아요. 수화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련 법이나 관행이나 규칙에 따라서 뭐예요? 수화인을 처분하에 뒀을 때. 그죠? 여기 보면 수화인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인도지에서 또 관련 법에 따라서 그 관련 당국이나 제3자에게 인도했을 때. 그죠? 그래서 요거 다 뭐다? 함부르크 규칙이랑 구조가 똑같다. 근데 뭐만 다르다? 요 컨사이너라는 용어. 그죠? 그리고 여기 트랜스폴이라는 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죠? 인도지가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Port of Discharge로 나왔죠. 그죠? 양육항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6조 책임의 원칙 봅시다. 2조 보실게요. 자, 한글부터 보실게요. 인도지연은요. 화물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한 내에 원래 명시적으로 합의된 기한 내의 원칙은 물품을 인도해야 되죠. 또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정황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한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진짜 애매하죠. 그죠? 인도 지연은 한마디로 몇 월 며칠까지 주세요 하면 그 몇 월 며칠까지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그 기한을 초과해서 인도하면 인도 지연이에요. 근데 만약에 며칠까지 주세요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관련 정황에서 성실한 복합 운송인에게 일반적으로 일하는 운송인이 실제 요구되는 사항에서 줬었어야 되는 기간대를 얘기해요. 그죠? 좀 애매하죠? Delay in deliver. 자, 인도의 지연은요, 발생되어 물품이 not been delivered within the time expressly
agreed upon에서 첫 번째는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못했을 때죠. 그죠? 근데 만약에 absence, 그러한 합의된 기간이 없으면 어떤 그 정황을 고려했을 때 diligent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그죠? 성실한 복합 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한 내에 인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그죠? 자, 18조 책임의 한도 봅시다. 자, 1조 보실게요. 1조. 자, 1조에서는 우리 요 책임의 한도 금액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이 중에서 많은 금액입니다. 그죠? 많은 금액, whichever higher. 요거 한번 보시고요. 숫자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자, 2조에 본조 제1항에 의한 고액의 산정을 위해서 그 금액이죠.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 다음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higher 요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A항 봅시다. 한글부터 보실게요. 컨테이너, 펠리트,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구가 화물을 집적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한마디로 컨테이너 등의 운송용구가 사용된 경우에요. 이러한 운송용구에 포장된 것으로 복합운송증권에 표시되어 있는 포장물이나 적재 단위를 포장물 또는 적재 단위로 본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용구 내의 화물을 하나의 적재 단위로 본다. 정말 어렵게 써놨죠. 그죠? 딱 보면 이제부터 책 덮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뭐예요? 물품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운송하는 거는 그 컨테이너, 물품이 들어간 컨테이너 자체를 하나의 적재 단위로 보고, 컨테이너나 운송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 자체로 보내는 건 그 물품 하나를 적재 단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그러면 음영 표시된 부분 봅시다. 이게 시험에서 틀린 단어로 나온 거예요. transport, 그러한 운송용구예요. such article of transport. 그런 운송용구는 are in package or shipping unit. 하나의 포장 단위나 적재 단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내용이에요. 자, B항은 어떤 걸 보냐면 보세요. 운송용구 자체가 멸실 훼손됐어요. 그 운송용구를 복합운송인이 소유하거나 공급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죠? 대부분이 아니겠죠. 이를 하나의 별개의 적재 단위로 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is considered one separate shipping unit에서 요 one separate 하나하나의 운송 단위로 보겠다. 해서 여기도 보시면 돼요. in consider과 separate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3조하고 4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20조 보실게요. 20조에서 1조 봅시다. 계약 외적 책임. 자, 이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에 관한 항변 또는 한도는요. 소송이 계약에 의거한 것이든 불법행위 혹은 기타에 의거한 것이든 불문해요. 소송이 계약에 의하건 어떠한 불법행위에 의하건 어떠한 기타 사유에 의하건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관한 복합운송인에 대한 모든 소송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in tort of otherwise 해서 이게 불법행위든 소송이든 뭔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송화인의 책임 봅시다. 당연히 운송협약 같은 데 보면은 운송인의 책임도 있지만 물품을 보내는 송화인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규정할까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송화인의 책임 규정에서 송화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면은 운송인이 면책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2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예요. 책임이 있어요. loss sustained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캐리어로 나왔죠. 헤이그 규칙이든 아니면은 함부르크 규칙이든 캐리어가 나왔어요. 그죠?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이 캐리어만 등장했고요. 헤이그 규칙은요. 함부르크 규칙은요. 캐리어와 액츄얼 캐리어가 등장했어요. 그죠? 복합운송인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MTO라고 할게요.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리예요. 그래서 이 복합 운송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그러한 손해가 누구에게 어떠한 송화인이나 기타 대리인 또는 송화인이 사용한 그 어떤 사용인에 의한 과실, 근무태만이 아니죠. 과실이나 아니면 부주의에 의해서 손실이 나면 복합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23조 봅시다.
위험물에 관한 특별 규칙 요거 한번 보셨어요? 딴 규칙에서. The consignor는요. 송하인은요. shall mark or label in a suitable manner dangerous goods as dangerous. 송하인은 위험물에 관하여, 그죠? 위험물에 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suitable manner죠.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다라는 표식을 하던가 꼬리표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shall, 그죠? 2조 where the consignor 송하인이요. hand over dangerous goods 물품을 복합 운송인에게 인도를 했거나 또는 복합 운송인을 대리하는 자에게 인도를 한 경우에요. 그럼 송하인은요.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한 물품에 대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라. 그래서 여기는 근데 뭐가 들어갔냐? 조동사가 shall이 들어갔다는 거.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청구 및 소송 봅시다. 자, 소송의 제한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자, any action relat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under this convention 다 비슷한 내용으로 가죠. 그죠? 이 협약하에서 어떠한 이 국제 복합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요. shall be time barred 무효가 돼요. 만약에 그러한 법적이나 중재 절차가 have not been instituted 개시되지 않으면 2 years 요거 뭐예요? 함부르크 규칙과 똑같다. 그죠? 2년 내에 개시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선지로 나왔었어요. 그 뒤에 두 번째. 그러나 만약에 notification in writing 서면으로 된 통지가 state the natural and main particular of the claim has not been given with 6 months. 이게 뭐냐면 뒤에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끊고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배상 청구의 종류와 주요 사항을 명기한 서면에 의한 통지가 화물에 인도된 날로부터 화물이 인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인도됐었어야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그 소송은 기간이 만료된 때 시효가 소멸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서면으로 된 통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6개월 내에 그죠? 6개월 내에 물품이 인도됐거나 인도됐었어야 될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납빈이죠. 그러면 만료된 때 시효가 소멸한다는 거죠. 만료일에. 그죠? 요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2조 봅시다. The limitation period. 자, 함부르크 규칙에도 봤었어요. 소멸시효 기간요. 개시가 돼요. 언제? After the day. 그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개시가 된다. 자,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has delivered the goods. 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한 날 그 다음날부터 또는 인도를 안 했으면 인도됐었어야 될 날 그 최종 날부터. 그죠? 여기가 동일하죠. 함부르크 규칙이랑. 요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MT 조약에선 숫자가 아니고 그 다음 날인 애프터로 나왔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자, 26조 재판 관할권입니다. 그럼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 어디가 나왔냐? 2조 봅시다. 영문 보시면은 요 부분만 나왔어요. 자, 본조의 규정은 예비적 보호적 조치를 위한 채약국의 재판 관할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MT 조약에 있어서 재판 관할권에 대한 규정은요. 그 해당 채약국 간의 재판 관할권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은 do not constitute에 네모 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조에 보세요. 청구가 발생한 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곳을 지정하는 당사자의 성립된 합의는 효력이 있다. 한마디로 합의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한 번만 보시고요. 자, 27조 봅시다. 중재예요, 중재. 자, 2조 봅시다. 중재 절차는 신청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음의 장소 중에 하나에서 이를 제기하여야 된다. 자, the arbitration proceeding. 중재 절차는 option of the claimant.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 신청인의, 청구인에 의해서 다음 자 중 다음의 장소 중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A항, a place of state within whose territory is situate에서 일국의 영토 내에 소재한 다음의 장소. 그죠? 다음의 장소. 첫 번째, principal. 요거 뭐예요?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주된 영업소죠. 그죠? 누구의? defendant.
피신청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만약에 주된 영업소가 없으면 그러면 habitual residence예요. 그죠? 피신청인의 상고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3조 봅시다. 중재인 또는 중재재판소는요. 본조의 규정을 이 본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shall apply. 요거는 꼬아서 내긴 좀 애매해요. 그죠? 자, 4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5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9조 봅시다. 공동훼손이요. 공동훼손. 자, 2조 보시면 2조 한번 보실게요. 자, 25조의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요. 수하인이 물품을 받는 자가 공동훼손 분담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분담금이나 지급한 구조비에 관하여 수하인에게 보상할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이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 자체가 수하인이 공동훼손 분담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주고요. 또 수하인에게 보상할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를 잘 보시면은 이 협약의 규정은요. 책임과 관련돼서 뭐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이 복합운송인의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에 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돼서 뭐를 결정해줘요? 수하인이 거절할 수 있는가를 Contribution in General Average에서 공동훼손에 대한 분담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책임? 복합운송인이 누구에게 요 각각의 이미 지급된 salvage paid 하면 뭐예요? 이미 지급된 구조비죠. 이미 지급된 구조비나 또는 그러한 분담금과 관련돼서 수하인에게 보상하는 책임에 대해서 determine 결정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자, 최종 조항입니다. 34조 마지막 사항 보시면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뒷부분은 왠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이건데 꼭 요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1번은 뭐냐면 모든 국가는 all state예요. 모든 국가는요.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This convention은 다음의 방법에 by 뒤에 나오죠.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parties,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서명하는 거죠? 그죠? 서명이에요. not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또는 비준 수락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signature, 서명. 또는 뭐예요? by ratification, acceptance 요거랑 다른 말이죠. 그죠? 요것은 뭐예요? 비준 수락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에요. 그죠? 그리고 C는 뭐예요? accession, 가입이죠. 자, 2조 봅시다. 본 협약은요. shall be open for signature. 자,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해서예요. 서명을 위해서 1980년 9월 1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방한다. 자, 뉴욕에 있는 UN 본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솔직히 시험 문제에서 꼬우기가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죠? 어디 부분에서 꼬을 것 같아요? for signature이 용어가 다르게 나오거나 또는 이 뒷부분 있죠? 뉴욕. 여기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유치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3조도 꼬아내기는 좀 애매해요. 보시면 되고. 4조에서 뭐가 틀리게 나왔냐면 요게 틀리게 나왔어요. 자,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에서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문서는요. 수탁자에게 기탁되어야 된다. 자, 디포지터리에서 수탁자입니다. UN 사무총장이에요. UN 사무총장. 요 용어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요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United Nations in New York 요 부분하고 1조에 요것도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바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T 조약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복합운송증권이 유통성으로 발행이 됐을 때 어떻게 양도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정의 내용.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CMI 통일 규칙이죠. 그럼 CMI 통일 규칙은 양이 적은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죠? 사실은 모든 게 공부하기가 싫은데 저는 무역영어 좀 공부하는데 재미 들렸던 게 그 3대 협약이에요. 왜냐면 3대 협약은 워낙 시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쉬워요. 왜? 많이 접하니까. 많이 접하니까 그래요. 근데 나머지 협약들은 뭐예요? 그렇게 저희가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싫은 거예요. 근데 CMI 통일 규칙도 어떻게 보면 양이 적고 나오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드린 사항만 좀 보시면 돼요. CMI 통일 규칙은 뭐가 있죠?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CMI 통일 규칙과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이요. 그죠? 자, 그럼 먼저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 규칙이다. 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 규칙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C웨이빌은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한 해상 화물 운송장이죠. 그래서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한 CMI 통일 규칙은 선화증권이나 권리증권이 아닌 이러한 해상 화물 운송장과 같은 권리증권이 아닌 서류가 발행됐을 때 이게 적용 가능해요. 그게 원칙이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C웨이빌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 있죠? UCP 600 21조 그죠? 요거랑도 같이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적용 범위 봅시다. 자, this rule, 이 규칙은요. Semi-Uniform Rules for Seaway Bills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꺼낼 게 없어요. 두 번째, They shall apply에서 이 규칙은요. When adapted, 채택이 돼요. By a contract of carriage which is not covered by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에서 선화증권 또는 유사 권리증권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운송계약에 따라 채택된 경우에 근데 여기도 중요하겠죠. 지금 which is not covered라는 거는 선화증권이나 기타 유통 가능한 권리증권이 아닌 서류를 의미해요. 그게 해상화물 운송장이고 그러한 서류로 발행되는 계약이 채택됐을 때 이 규칙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예요? Whether the contract be in writing or not. 서면 계약 여부 불문하고 이 뒤에도 충분히 꼬아낼 수 있죠. 그죠? 정의 봅시다. 자, 먼저 Contract of Carriage에서 운송계약은요. Any Contract of Carriage예요. 이 규칙을 따르는 어떠한 모든 운송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by C네요. 왜 by C예요? 이 해상화물 운송장은 뭐예요? 해상 운송에 대해서만 발행되는 거예요. 그죠?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by C가 나와요. 그럼 헤이그 규칙도 by C. 그죠? 함부르크 규칙도 by C.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도 어떤 계약 뒤에 by C가 온다라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goods 물품은요. shall means any goods예요. carried or received for carriage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거나 또는 수령된 모든 화물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carrier and shipper예요.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물품을 보내는 자는 shipper라고 해요. 요게 consigner로 나오면 틀린 거죠. 그죠? 자, agency 봅시다. 대리권. 자, the shipper는요. 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자, does so not only에 네모치시고요. but also에 네모치세요.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요 송하인은요. 자신의 명의로 여기 좀 뒤에 특이해요. consignee가 나옵니다. 수하인을 대신해서 수하인을 대리인으로 또는 수하인을 대신하는 자를 말하고요. 또 누구에게? 운송인에게 보증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권한을 운송인에게 보증한다. 이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대리권이란 건 첫 번째 뭐예요? 송하인이 자신을, 그죠? 자신의 명의로. 두 번째는 수하인을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하인을 대리하여
두 번째 뭐예요? 운송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증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한다? 송화인의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this rule, 이 규칙은요 shall apply예요. 적용이 돼요. 이 규칙은 수화인이 운송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송계약에 적용된 법률에 필요한 경우면 적용된다. 이 규칙은 적용이 됩니다. 오로지 necessary예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서. 그죠? 근데 뒤에 누가 나온다? 수화인이 나온다. 그죠? 물품을 받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것을 그냥 달달 외우시거나 읽기보다는 이해를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자, 해상화물 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죠. 그죠? 뭐예요? 수입국에서 이 물품의 주인이 나라고 증빙만 하면은 운송인은 물품을 인도해줘요. 실제 해상화물 운송장을 수화인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죠? 선화증권은 어때요? 반드시 그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만이 물품을 가질 수 있어요.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를 해요. 하지만 해상화물 운송장은 틀리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 송화인과 또 수화인 위주로 또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조의 권리 및 책임 봅시다. I양. 자, The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은요, shall be subject to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national law which is, or if the contract of carriage had been covered by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would have been compulsory applicable thereto 해서 운송계약은요, 모든 국제협약 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본국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운송계약은 적용을 해요. 모든 국제협약이나 모든 국법을. 그리고 요 선화증권이에요. 여기가 해상화물 운송장이 나오면 안 돼요. 선화증권이나 기타 권리증권이죠. 그쵸? 기타 권리증권이 적용되는 경우 뭐가? 국법이, 이러한 협약이나 국법이 요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국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국법이 적용되어 있으면 운송계약은 이거에 따른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보다 실제로 본 국법이 우선돼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화물의 명세 봅시다. 여러분들, 화물의 명세는 그 물품에 대한 포장이나, 그죠? 아니면 물품에 대한 명세, 화인 이런 건 누가 작성해요? 누가 준비해요? 운송인이 아니고 송화인이 준비해요. 그죠? 그러니까 화물의 명세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누구의 의무예요? 송화인의 의무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쉬퍼가 나와요. 송화인은요, warranty해서 보증합니다. The accuracy에서 정확성입니다. particular furnished by him, 그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품과 관련돼서 그에 의해서 공급되는 어떤 특별사항의 어떤 명세 부분의 정확성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shall indemnify에서 뭐예요? indemnify, 보상합니다. 누구에게? 운송인에게. against any loss, damage, expense resulting from any inaccuracy에서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품을 운송함에 있어서 송화인이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한 거예요. 그거에 기인해서 발생된 어떠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에게 송화인이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주어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In the absence of reservation by the carrier에서 운송인에 의해 유보조항이 없는 한 어떠한 스테이트먼트 in a seaway bill, similar document, 해상화물 운송장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죠. 권리증권성이 없는 서류예요. 서류상의 모든 기재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됩니다. 우선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해 어떤 증거력이 어떠한 의미를 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as between the carrier and shipper 해서 운송인과 shiper 사이에 prima facie evidence of receipt of the goods as so state. 자, 해상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뭐예요?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물품을 수령했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as between the carrier and the consign이에요. 자, 운송인과 수화인 간에는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물품을 줬으면 해상화물 운송장은 뭐예요? 기명식이에요. 유통성이 없다고요.
그럼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재된 대로 수화인이 받았으면 결정적인 증거죠. 그죠? 그래서 between the carrier and the consignee be conclusive예요. 요거 암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란으로 나오면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운송인과 수화인 간에 있어서는 이것은 수화인이 선의로 행동하는 한 기재된 대로 화물을 수령한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하지만 수화인이 뭐예요? 선의로 행동을 해야죠. 그죠? 불법적인 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6조 운송물의 처분권입니다. 운송물의 처분권은 뭐냐면 요거는 권리증권이 아니죠. 권리증권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권리증권성을 약간 부여한 거예요. 중간에 처분의 물품을 운송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은 I항의 unless the shipper, 송하인이요. 요 두 번째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럼 송하인은 shall be the 오직 뭐예요? 운송인에게 권리가 있어요. 어떤 지시할? 운송계약과 관련된 지시를 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다. 누가? 송하인이요. Unles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송하인은요, shall be entitled to change the name of the consignee. 운송물의 처분권은 결국엔 뭐냐면 운송 중간에 수화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요? 송하인의 권리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고 2항 보시면은 송하인이 만약에 shall have the option to be exercised now rather than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자, 보세요. 여기는 기한이 있어요. 첫 번째 I항은요. 이 운송물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 뒷부분에. 여기에. 언제냐면 뒷부분에 줄 치세요. 송하인은 첫 번째는 물품이 뭐예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화인이 그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누가? 송하인이 운송물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송하인이 어떻게 돼요? 운송인이 화물을 어디에서? 선적지에서죠. 수출지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기 전까지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목적지고요. 여기는 선적지예요. 그죠? 요게 I항이고 요게 두 번째죠. 그죠? 송하인은 shall be option 할 수 있어요. exercise not later than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에 그래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전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to transfer the right of control to the consignee에서 수화인에게 이전하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거죠.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할 때까지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운송물의 처분권을 수화인에게 이전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누구에게? 이번엔 송하인이 첫 번째는 송하인이 수화인을 바꿀 수 있는 기간. 두 번째는 수화인에게 운송물의 처분하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아셨죠?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조 인도예요. 운송인은요, shall deliver goods to the consignee예요. 수화인에게 뭐예요? 수화인이 upon production of proper identification에서 운송인은 합당한 동일성을 증명하는 제시가 있을 때 누가? 수화인에게. 그죠? 수화인이 이 물품의 주인이라는 어떤 동일성을 입증을 하면은 뭐예요?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운송인은요, shall be under no에 동그라미 치세요. No liability for wrong delivery 해서 책임이 없어요. 잘못 인도, 오배송된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수화인이 원래 수화인이 있는데 다른 수화인에게 잘못 인도한 거죠. 그 잘못 인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뒤에 그 사유가 나와요. 운송인이 입증해요.
그 희도 운송인이죠. 운송인이 has exercised reasonable care. 아주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뭘? ascertain. 확인하기 위해서. The party claiming to be consignee. 그 물품을 청구하는 수화인이 실제 수화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wrong delivery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자, 8번. 요게 이제 해상화물 운송장 CMI 규칙에 대한 마지막이죠. 8번의 효력 보실게요. 효력. 요거는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규칙상에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이 국내법상에 나와 있는 강행 규정과 불일치해요. 그러면은 그 불일치한 경우에 한해서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inconsistenc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입니다. CMI 규칙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규칙이고요.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이 있어요. 자, 전자식 선화증권은 뭐예요? 어떠한 실제 선화증권이 오고 가면서 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을 해준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정의, 중요해요. 정의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contract of carriage인데 means any agreement to carry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by sea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자,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 CMI 규칙. CMI 규칙에는 해상화물 운송장, 또 전자식 선화증권. 요거 다 뭐예요? 해상화물 운송장이나 선화증권은 어느 운송 방식에서 발행되는 서류예요? 해상운송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모든 운송 계약은요. 뒤에 by C가 나와요. 아셨죠? 여러분들 요거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실제 시험 문제 보셨을 때 이거 간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상 운송하기로 한 모든 합의를 말합니다. 자, EDI는 요 용어도 암기하셔야죠.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서 전자식 자료 교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Interchange of Trade Data Effect by Teletransmission에서 이 뭐예요? 전송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무역 자료의 교환입니다. 전송은 뭐예요? 전자식 비회를 발행해서 전송을 누르면 그 전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UN EDI Fact, 요거는 뭐냐면 보시면 Administration, 행정, 또 상업, 운송을 위한 전자적 자료 교환에 관한 유엔 규칙입니다. United Nations Rule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왜냐면 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이 공란으로 해서 각각 선택하게끔 나왔어요. D항의 트랜스미션, 전송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카카오톡 쓰고 전송 누르면은 메시지 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트랜스미션은 one or more 메시지예요. 하나 이상의 메시지예요. electronical, 전자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Together as one unit of dispatch with include heading and terminating data에서 include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작이나 또는 종료 정보를 포함한 하나의 발송으로 전자적으로 함께 보내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메시지를 말한다. 그 자체가 전송이라는 행위라는 거고요. 이 항의 confirmation, 요것도 중요해요. 확인이라는 건 뭘까? 자, 요거 어디서도 나왔냐면요. 이 UCP에서도 나왔어요. 완료 통지 있죠. 뭐냐면 전자식으로 보낼 때는요. 정확하게 상대방이 수신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불안하죠.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우리 회사에서 하는데 보안 메일을 보내요. 어떤 서류에 대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수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서류가 보완이 필요하면은 제가 보완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그 보완 메일을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리고 꼭 전화 와요. 뭐라고? 내가 메일 보내는데 그 서류 잘 받았냐?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면 전자식으로 어떤 자료를 보냈다는 거는 상대방이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보낸 그 사이트가 오류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확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이 확인을 해줘야지, 그래 너가 보낸 메시지 내가 잘 받았어 라는 확인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인은 뭐예요? 어떤 형식적인 내용뿐이에요. 형식적인 행위죠. 실질적으로 확인을 다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너가 보낸 자료 내가 무사히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confirmation 확인입니다. 자, 확인은요. transmission with advice 통지예요. that the content of transmission appears to be completely correct해서 너가 보낸 전송이 완전하고 그죠? 외관상으로는 정확하다고 하는 전송의 통지를 말합니다. 그죠? 모해 침해 없이 추후에 실제로 그 전송 보낸 내용이 어떤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형식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건 해줘라 이거고요. 프리베이트 키는 뭐예요? Technically appropriate form이에요. 어떤 이제 이 합의한 기술적으로 적절한 형식입니다. 뭐로 된 combination numbers and or letters. 숫자와 이 문자, 그죠?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Which parties may agree for securing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a transmission에서 이 전송의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기술적으로 적절한 모든 형식을 뭐라고 한다? 프리베이트 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체에 기밀 서류를 받았어요. 그 기밀 서류를 누르니까 보완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어떠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죠? 실제로 기관한테 어떠한 자료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안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미리.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그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Electronic Monitoring System은 means the device by which a computer system can be used to record a transaction that is recorded, such as a trade data log, an audit trail을 해서 전자감시 시스템은 거래 자료 기록이나 감시 추적과 같은 이러한 거래 자료 기록이나 감시 추적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 기록한 내역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자비엘이 발행되면 언제 전자비엘이 몇 월 며칠에 발행이 됐고 이 발행자의 아이디는 뭐고 하는 모든 기록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그리고 I양의 요 일렉트로닉 스토리지 하면 전자식 저장이거든요. 요 전자식 저장은 뭐를 포함하냐면 이 including 뒤에가 시험에 나왔어요. Primary and the backup storage of such data에서 보조 저장이에요. 주된 또는 보조 저장을 포함하니에요. 아시죠? 요거 하시면 되고. 자, 절차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규칙. 자, 절차에 관한 규칙만 보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빠르게 보시면 B항 보실게요. EDI는 이 규칙에 따른 EDI는요. should conform with the relevant UN EDI Pact standard에서 UN EDI Pact가 뭐예요? 어떤 규칙이죠. 이 전자식 선화증권 사용된 규칙이에요. 이 규칙에 관련된 그죠? EDI는 UN EDI 팩트의 표준과 일치하여야 된다. should conform with. 그죠? 뒤에 요게 요렇게 나왔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당사자는요. may use 어떠한 방법으로 이 트레이드 데이터죠. 트레이드 데이터예요. 그래서 무역 자료 교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일단 원칙은 EDI는 UN EDI 팩트에 나와 있는 표준에 따라야 돼. 근데 모든 이용자가 만약에 수용할 수 있는 거라면 기타 다른 무역 자료 교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범용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C양은 다른 합의가 없으면요.
The document format for the contract of carriage에서 운송 계약의 문서 형식은요. shall conform to예요. 또 부합해야 돼요. UN layout key예요. UN layout key나 또는 comparable national standard for bill of lading에서 이 UN의 출력 부호 또는 호환 가능한, 요 호환 가능한이죠. 호환 가능한 국가의 선화증권 표준에 부합하여야 된다. 자, 운송계약의 문서 형식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UN 출력 부호가 무슨 소리냐? 요거 간단해요. 자, 선화증권이 있으면 이 빌 오브 레딩이라는 선화증권이 있으면요. 일반적인 종이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송화인이 들어가요. shipper. 그리고 여기에는 consign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선화증권의 번호가 들어가요. 또 여기에는 뭐 목적국이나 요게 각각 서식의 어떠한 위치에 각각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항목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럼 전자식 비엘은요. 요 종이식 비엘을 전자화한 것도 결국에는 이 전자화된 서식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자화된 서식에 송화인의 항목은 여기다 적고 수화인의 항목은 여기다 적어라.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은 게 뭐다? 이 UN layout key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D항 보실게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recipient예요. 이 전송에 대한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화인은요. is나 authorized to act on transmission. 전송에 따른 행동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뭐를 하지 않으면 그 수신인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 정의에 나왔죠. confirmation은 반드시 받는 자가 수신을 일단은 해줘야 돼요.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 자료가 안 간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의미는 결국에는 요 수화인이 확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전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확인을 해서 보낸 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거죠. 자, 이 항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In the event of a dispute arising between the parties as to be data actually transmited에서 실제 전송된 자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일렉트로닉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식으로 받고 그 자료에 언제 어떻게 수신이 됐고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요 자료를 통해서 요 일렉트로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요 내용이고요. 자, F항만 보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any transfer of right to the goods이에요. 화물에 대한 이전에 대한 권리는요. shall be considered이에요. shall not be가 아니고 shall be considered, 간주됩니다. 어떤 사적인 정보로 간주가 돼요. 한마디로 보호해줘야 되는 정보인 거예요. 어떤 개인정보 보면은 개인정보도 노출하기 싫어서 우리가 택배 박스 버릴 때 위에 택시 떼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비슷한 맥락이에요. 물품에 대해서 물품의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로 간주돼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shall not be released, 유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ny outside party, 다른 외부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빼고 이 물품의 운송이나 통관에 관여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자에게 유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실게요.